제2장 행정절차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총론의 꽃이자 출제율 1위인 행정절차법의 조문 분석과 출제될 수 있는 오답 패턴들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조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은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지방직 7급, 2017년도 서울 7급, 2023년 지방 9급, 그리고 바로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2025년도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 조문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조문인데요.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개념과 당사자 등의 개념입니다. 먼저 행정청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행정청이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시험은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행정청이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여러분, 국가기관 그리고 지자체 기관만 행정청이 아닙니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공공단체나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도 이 법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2023년 지방직 9급과 2025년 국가직 9급에서는 어떻게 출제되었냐? 한번 들어보세요.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틀렸습니다. 바로 2조에서 조문을 그대로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요.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또는 위탁받았다면 사인도 행정청이다. 이렇게 조문 공부만 충실히 하셨다면 너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항과 3항도 읽어볼게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시험은 4항에서 나옵니다. 당사자 등이란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네, 키워드는 당사자입니다.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여기서 핵심 공식 하나 나갑니다.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자 절차에 참여한 제3자이다. 절차에 참여한 제3자. 첫 번째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포함이 되죠.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그냥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다 당사자 등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느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다시 첫 번째, 행정청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두 번째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즉,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어도 행정 절차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제3자는 법적으로 당사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출제자들이 말장난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한번 오답 패턴 3가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포함되며, 벌써 틀렸죠?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틀렸습니다. 이 공식을 당사자 등은 직접 상대방 더하기 절차에 참여한 제3자다. 이 핵심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틀렸다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도 포함이 된다. 자, 오답 패턴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방금까지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바로 당사자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답 패턴 세 번째,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참여 절차가 없더라도 당연히 당사자 등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절차에 들어오지 않은 제3자는 법적으로 당사자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제3조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문에는 별표가 쳐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역대 이렇게 많이 기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시험지를 펼치면 이 3조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말장난치기가 정말 좋은 조문이거든요. 그럼 제3조 1항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일반법의 지위를 선언한 겁니다. 만약에 국세징수법 같은 다른 법에 세금을 거둘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따로 써 있으면 그 특칙이니까 그 법을 따르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행정절차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쉽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2항 예외에서 납니다. 2항을 보시면 이 법은, 즉 행정절차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리스트입니다. 이거를 외우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크게 3덩이로 나눠서 머릿속에 자동으로 넣어 드릴게요. 첫 번째, 1항에서 5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두 번째,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다섯 번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이렇게 1에서 5호까지 있는 이 기관들은 행정부랑은 별도로 노는 독립성이 생명인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 행정절차법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강한 헌법 기관들은 행정절차법으로 들이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8호 보겠습니다. 제8호는 준사법적 절차인데요. 스스로 재판처럼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에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지금 이름 자체에 심판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얘네는 이미 자기들 법에서 재판처럼 엄격하게 절차를 다 짜놨다는 겁니다. 이미 알아서 다 짜놨는데 굳이 행정절차법을 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9호 볼까요? 시험의 90%는 여기서 나옵니다. 9호를 한번 볼게요. 병력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해당 행정작용에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만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외국인에 관련한 문제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든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지 않거나 별도의 준하는 절차를 안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조문에 관련해서 오답 패턴 2문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오답 패턴은 가장 흔한 함정이고요. 2017년 서울시 9급과 2019년 지방직 9급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에 관련한 사항은 전부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경우 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야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뒤에 붙은 조건, 단서가 빠지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오답 패턴 잘 들어보세요. 병역, 외국인,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 네, 아쉽게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야지만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3조 조문에서도 제9호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행정작용에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입니다. 신의 성실, 신뢰 보호의 원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문은 굉장히 짧지만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이 명문으로 규정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2017년 서울시 9급과 2018년 경찰 행정 등에서도 꾸준히 출제되었습니다. 제4조는 딱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즉 이거는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행정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선언입니다. 행정청이 국민을 속이거나 행정청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1항보다 2항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럼 바로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 번째,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의 원칙의 전제입니다.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전제인 거죠. 국민이 국가는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철석같이 믿게 된 상태에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나중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이 생겼더라도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세금을 안 걷던 관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걷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난 10년치에 안 냈던 그 세금 다 내놔 라고 하면 국민 뒤통수 치는 거죠. 이런 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예외 단서 조항입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깨고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제4조가 굉장히 짧고 간단한 조문 같지만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별로 3개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출제자들이 어떻게 오답 유형을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정청의 관행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제4조에서 뭐라 그랬죠? 제4조 2항에서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외하고는. 즉,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면 그때는 개인의 신뢰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네, 틀렸습니다. 조문을 다시 볼까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뭐죠?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금지되는 건 불리한 소급이 금지되는 거지 유리한 소급은 너무너무 좋다. 10년 동안 우리가 국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동안 10년치 우리가 못 줬던 환급금을 돌려줄게 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할 리가 있나요? 너무너무 환영한다는 거죠. 포인트는 뭐다? 불리한 소급이 금지되는 거다. 제5조 투명성입니다. 이 조문 그냥 공부하시면서 그래 당연히 투명해야지 하고 읽기만 하고 넘어가시죠.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출제위원은 의무와 재량 이거를 바꿔치기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1항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을 내리는데 당신 태도가 좀 불량하니까 영업 정지입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태도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딱 잡아서 국민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승복을 하든 소송을 걸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2항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소는 불허한다. 자, 도대체 뭐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죠? 뭐 재즈바는 되나? 클럽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때 여러분은 행정청에게 제가 클럽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 클럽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건가요? 라고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행정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글쎄요. 스스로 판단해보면 어떨 것 같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조문 끝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줘야 된다고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3항.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네, 5조 다 읽어봤는데요. 이 조문은 2015년 서울시 9급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출제자가 어떻게 장난치는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5조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량에 따라 회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요청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행정청이 입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해석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예외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석 요청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성 민원으로 계속 해석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법령, 모든 조문, 시행령, 행정규칙 이런 거 전부 해석 요청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계속 악의적으로 들어온다면, 또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에서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8조 6항 행정응원, 행정청끼리 필요한 경우에 서로 돕는 행정응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기름값은 누가 내? 출장비는 누가 줘? 이런 거 확실히 안 정하면 싸움이 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회직 9급과 2021년 소방직 9급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A시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A시 시장님이 다급해서 옆 동네에 있는 B시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소방차 좀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B시가 오케이, 지원해줄게 라고 하면서 흔쾌히 소방차와 인력들을 A시로 보내줬습니다. 자, 이때 들어간 소방차의 기름값과 소방관님들의 식대, 초과근무 수당 이런 거 다 누가 내줘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서 불을 끈, 즉 A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겠죠. B씨한테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쓰라고 하면 B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따라서 법에서는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담 금액,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B씨가 A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네 산불 난 거 지원 나가느라고 기름값이 100만 원 나왔어. 100만 원 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A씨가 이렇게 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너희 지역 산불 났던 적도 있잖아. 6개월 전에 기억 안 나지? 우리가 헬기 띄워서 막 지원해줬었잖아. 근데 우리가 너네한테 그때 생각해보니까 기름값 안 받았었다. 우리 퉁쳐서 50만 원 어때?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와 돈을 주는 방법까지도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조문인데요. 출제자가 말장난치기가 딱 좋습니다. 여기서 오답 패턴 3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답 패턴 첫 번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돕는 사람, 즉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도와주면서 돈까지 내면서 그러면 누가 도와줄까요? 당연히 요청을 한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21년도 소방직 기출 포인트였습니다. 또 오답 패턴 두 번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금액은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결정한다? 틀렸죠. 돈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라, 협의해서 결정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혹시나 이거를 상급 행정청이 결정한다? 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 패턴 세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여기 조문에도 바로 나와 있죠.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지 공동부담? 이라고 나오면 바로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원칙은 요청한 쪽이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물론 뒤에서 협의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협의해서 반반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들끼리서 협의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법 조문의 원칙은 요청한 자 100% 전액 부담입니다. 제9조 당사자 등의 적격입니다. 이 조문 뭔가 짧고 굉장히 쉬워 보이죠? 당사자 등의 적격? 당사자 등의 자격?
뭐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다가 법인 같은 사단 이런 개념이 나오면 발목이 잡히기 딱 좋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7급 기출 포인트가 숨어있는 제9조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행정절차법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딱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3번째,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1호부터 볼게요. 자연인. 자연인 설마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네이처 펄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숨쉬고 밥 먹는 살아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개개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외국인은 자연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외국인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자연인입니다. 자, 2호 볼게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 여기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인,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한테 과징금을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에는 등기는 안 했지만 단체로서 실체가 있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종중, 문중이라고도 하죠. 또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회, 재건축 조합 등등등.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넓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등기 같은 것을 안 했을지라도 너네가 단체로서 실체만 있다면 행정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 라고 문을 활짝 열어둔 겁니다. 이것을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호 볼게요.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3호는 깍두기 조항입니다. 1, 2호에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에서 그래 다른 법령에서 너도 권리 있어 라고 하면 끼워주겠다는 거죠. 자, 이 구조의 짧은 조문을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 내볼게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자격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당사자 등이 될 수 없다. 당연히 틀린 선택지죠.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바로 들으니까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과목을, 너무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의 하나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뭐야 등기도 안 한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잖아. 그럼 당사자가 어떻게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다 당사자 등은 자연인도 되고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과 재단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될 수 있다. 또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너도 해, 너도 껴줄게 라고 하면 이 깍두기까지 데려간다는 거. 제10조 지위의 승계입니다. 이 조문은 2005년 국회 8급, 2007년 서울시 9급, 2014년 국가직 7급 등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파트인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넘겨받느냐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만 구분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을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항,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2항,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성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과 2항은 당연승계 조문입니다. 당연승계. 1항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식당을 하면서 행정청이랑 다투고 계셨는데 그 다투는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 상속인이 당연히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해서 행정청과 다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가 A 회사, B 회사가 합병이 돼서 C 회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 합병 회사가 C가 기존의 A 회사도 합병된 거기 때문에 A 회사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를 받는 겁니다. 행정청한테 가서 저 아버님 아들인데요. 또는 저 합병한 회사인데요. 제가 이어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률상 자동으로 당연히 승계가 된다는 거죠. 단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3항인데요. 1항 및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으로 승계는 법적으로 됐지만 행정청은 누가 죽었는지 또 회사가 누구에게 합병이 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또는 제가 합병했습니다. 라고 행정청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4항 볼게요. 4항은 승인 승계입니다.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에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PC방을 운영을 하다가 친구한테 가게를 팔았습니다. 즉 가게를 양도한 거죠. 이거는 상속이나 합병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가게를 산 친구가 제가 이제 사장이니까 이제부터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라고 갑자기 그냥 싸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때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남남끼리 짜고 치고 빠질 수 있으니까 행정청이 너 뭔데? 너 자격 있는지 내가 볼게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이 양수한 자가 이 싸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5항 한번 볼게요.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행정청에 너무 늦게 신고를 한 거예요. 행정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모르니까 그냥 계속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서류를 보냈겠죠. 그런데 나중에 상속인이 와서 저희 아빠 돌아가셔서 당신들이 보낸 그동안 서류들 전부 무효입니다 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을까요? 없죠. 너가 행정청에 통지를 안 했으면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보낸 것도 너한테 보낸 거로 볼 거야 라는 겁니다. 행정 효율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죠. 이 조항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오답 패턴 3개로 이 조문 완벽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패턴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처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습니다. 자, 뭐가 빠졌죠? 양수는 통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에 나온 상속과 합병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답 패턴 두 번째, 당사자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아니죠. 사망과 합병은 승인이 필요 없이 당연 승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지위 승계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행정청이 사망자에게 행한 통지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네, 틀렸습니다. 5항 얘기죠. 통지하기 전이라면, 통지가 있을 때까지니까 통지하기 전이라도 사망자에게 한 통지는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자, 여러분, 제 10조는 딱 2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간의 상속과 합병은 자동 승계, 당연 승계가 된다. 즉, 행정청에 통지만 하면 돼. 하지만 두 번째, 남남, 양수인, 양도인 이런 얘기죠. 양수인은 어떻게 된다? 자동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승인 승계가 된다. 이 말은 행정청에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속과 합병은 통지, 양수는 승인 이렇게 짝꿍끼리 짝을 잘 맞춰주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제11조 대표자입니다. 이 조문은 2018년 서울시 7급, 2023년 국가직 7급, 그리고 작년 2025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된 아주 핫한 조문입니다. 한번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언제? 다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그때는 다수 너무 많으니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행정청은 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항, 2항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너무 많으니까 대표 좀 뽑아!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다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또 대표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3인 이내로 도저히 추릴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때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3명 이내라는 숫자와 순서입니다. 무턱대고 행정청이 처음부터 너 대표해! 라고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항,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4항, 사항이 이 조문의 출제 포인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볼게요. 위의 문장.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대표니까 당연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예외입니다. 주민들이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라고 대표를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구청장 만나서 맛있게 거하게 밥을 한 끼 먹고 오더니 저희는 매립장 건설 반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주민들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라고 대표를 뽑아놨는데 갑자기 반대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끝맺어 버리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신청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뽑아준 사람들의 동의,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5항,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뽑아놓고 뒤에서 또 개별적으로 행정청에 전화를 해서 따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창구를 단일화했으니까 대표를 통해서만 말을 해야 된다. 이를 대표자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합니다. 제6항,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인 행위들은 예를 들어서 대표가 3명이라면 그 중에 1명에게만 행정청의 행위를 해도 오케이다. 하지만 통지, 행정청의 통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3명이라면 3명 전원에게 보내야 효력이 있다. 유효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표자가 3명인데 1명에게만 통지한다? 그러면 무효다. 시험에서는 이 일반 행위와 통지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 오답 패턴 3가지로 완벽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답 패턴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대표자는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도 당사자 등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청의 취하 등의 끝맺는 행위는 반드시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행정청의 통지는 그중 1인에게 하여도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네, 틀렸죠. 일반적인 행위는 1명에게만 해도 효력이 있지만 통지만큼은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 네, 이 문제가 바로 2018년도 서울시 7급과 2025년도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게 바꿔치기로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도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정청의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아닙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창구는 하나로 통일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1조도 최근까지도 계속 빈출되는 조문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조문인데요. 1항, 당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을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 있는 동안 구청에서 여러분 땅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못 가겠죠. 이때는 아내인 배우자나 아버지, 직계 존속이거나 또는 저의 딸, 이렇게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특이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형이나 누나, 이렇게 형제 자매가 대신 가서 서류를 내고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가족 이렇게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사촌, 삼촌, 고모, 이모 다 안 됩니다. 형제 자매까지만 된다. 진짜 완전 내 식구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대리인으로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세종시 청사로 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그 세종시로 출석을 할까요? 아니죠. 삼성전자의 법무팀 김 부장님이라던가 박상무님 이렇게 임원들이 대리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직원이 가야지 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가냐? 말도 안 된다. 임원 또는 직원이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변호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허락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변호사 자격증 자체가 프리패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중요한 건 네 번째 나왔네요.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이게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직계 가족도 아닌데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네가 뭔데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친구 한 명 있는데 내 친구가 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내 친구 철수를 대리인으로 쓰고 싶어요. 될까요? 원칙상은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근데 아무한테나 허가 받으면 안 되죠.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청문 주재자입니다. 청문 주재자. 보통 행정청에는 대리인의 허가를 해줄 권한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을 허가해줄 권한이 있나?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이거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도 대리인을 허가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자, 5번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다 읽어봤고요. 이 조문 12조 조문에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말장난을 치는지 세 가지 패턴으로 완벽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행정절차법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형제자매까지 된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형제자매를 왜 자꾸 건드리냐면 지금 민법이랑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랑 지금 행정절차법상의 가족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를 계속 헷갈리게 하려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는 자에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이름 자체가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자격증 자체가 프리패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청문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 허가는 오직 행정청만이 할 수 있으며 청문 주재자는 권한이 없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함정인데요. 이래서 조문 사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 허가를 받은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 현장에서는 청문 주재자가 왕이다. 주재자도 대리인을 허가해 줄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송달입니다. 2014년 서울시 9급, 2018년 교육행정직, 2021년 소방, 2023년 국가직 9급에서 끊임없이 계속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전부 다 출제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살펴볼게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1항 조항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주는 거 아시죠? 교부, 직접 준다는 거죠.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칙적으로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뒤에서 나옵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또는 카페에서 우연히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마침 잘 만났네요. 이거 받으세요 하고 줘도 될까요? 원칙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송달받을 자가 동의를 했다면 그냥 그 카페에서 송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앞부분까지가 보충 송달 부분입니다. 보충 송달. 집에 갔는데 당사자는 없고 알바생이나 가족만 있어요. 그러면 사리를 분별하는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충 송달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아주 어린 꼬마나 3살짜리 애기 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한테 주는 거는 무효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핵심 출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유치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당사자나 직원이 있는데 주려고 하니까 사리 분별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서를 교부하려고 하니까
나 이거 안 봐줘봐. 절대 두지 마. 가져가! 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합니다. 이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어요. 가져갈게요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들고 와야 될까요? 에이, 아니죠.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하는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즉,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이 버팁니다.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거부해서 그 자리에 두고 옵니다. 라고 그 장소에 놓아두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송달된 것으로 칩니다. 특이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만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요즘 너무 우편비 비싼데 그냥 카톡으로 보내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도 있고 카톡 안 쓰는 사람도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드시 당사자가 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동의할게요. 이메일로 받을게요. 동의할게요. 라고 했을 때는 그때에만 한해서 이메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1년도 소방직 기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할 때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사항이 뭐냐면요.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공고, 공시송달 얘기입니다. 공시송달 많이 들어보셨죠? 방법을 잘 보세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또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 택 1을 하고 추가로 인터넷에도 공고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엔드 조건이다. 5월 조건이 아니라 엔드다. 즉 인터넷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 이상 하면 되지만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고는 필수다. 자, 사항 송달 조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조문에서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 3가지 패턴만 완벽히 아시면 이 조문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행정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2021년도 소방직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패턴 2번째, 잘 들어보세요.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문서를 놓아두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재교부하여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2항이었죠.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한다고 알려드렸죠. 법은 떼쓰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자, 3번째, 잘 들어보세요. 송달받을 자를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만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였죠?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입니다. 오른쪽에 출제 언제 되는지 한번 볼까요? 11년도 지방직 9급부터 해서 12년, 17년, 17년, 18년, 18년, 19년, 21년, 23년 정말 쉴 새 없이 출제되는 빈출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을 하나 붙여놨거든요. 한번 이 조문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의 효력 발생 1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은 바로 행정법의 대원칙인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즉 행정청이 문서를 발신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제서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도달이라는 건 반드시 봉투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받거나 회사 직원이 받았다. 이런 거는 모두 도달 완료로 뜹니다. 모두 도달 완료로 판단합니다.
봉투를 안 뜯어봤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제2항 볼게요. 제14조 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즉 지정한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때, 즉 여러분들의 메일함에 꽂힌 그 순간 이미 도달한 거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클릭을 해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항, 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여러분들 주소를 몰라서 관보나 인터넷에 올렸던 공시송달 기억나시죠? 이거는 당사자가 못 볼 확률이 솔직히 높잖아요. 그래서 법이 기다려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공고를 올리고 딱 2주, 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당사자가 봤든 안 봤든 그냥 본 걸로 치고 14일 후부터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15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조문인데요. 이 조문에서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 4가지 안에서 다 걸립니다. 앞으로도 이 4가지 중에서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시점과 숫자 장난 어떻게 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답 패턴 첫 번째, 행정처분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처분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네, 틀렸습니다. 민법 등에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행정법은 뭐다? 무조건 도달주의다.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때가 기준이라는 거. 자, 오답 패턴 두 번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메일함,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입력이 아니라 확인한 때, 이렇게 나오면 오답 선지로 바로 제끼셔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더라도 입력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2021년도 소방직 기출문제입니다. 조문 그대로 문제로 됐죠? 세 번째, 제가 지금 드리는 오답 패턴은 2018년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고를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숫자로 지금 장난치신 거죠? 7일이 아니고 14일입니다. 또 10일로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10일도 틀렸습니다. 7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14일이다. 행정절차법의 공시송달은 무조건 14일이다. 이거 2018년 국가직 9급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패턴 네 번째 볼게요. 공시송달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거 나오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서를 볼까요?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14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효력 시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코로나처럼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긴급한 상황일 때는 효력 시기를 달리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중요합니다.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입니다. 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거는 옛날에 한번 기출되고 출제되지 않아서 제가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쉬워서 한 번이라도 눈에 발라보시면 불의타로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항부터 한번 볼게요. 의견 제출 기한이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막 미친 듯이 쏟아져서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이때 행정청이 비 오는 건 네 사정이고 오늘까지 안 내면 일단 끝이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 기간 동안은 시계가 뭐다? 일시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 폭우가 내리고 고립됐던 이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멈춰 있다가 끝나면 다시 남은 기간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지점은 처음부터 리셋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간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미국에 사는 김철수 씨한테 처분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편이 3일이면 가는데 미국까지 갈 때는 예를 들어서 2주가 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행정청이 한국 기준대로 3일이면 우편이 가니까 왕복해서 일주일 안에 답장하세요 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김철수 씨가 받기도 전에 기한이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행정청은 가는데 2주가 걸리겠네? 오는데도 2주 걸리겠구나 하고 넉넉하게 기한을 예를 들면 한 달 이렇게 따로 정해줘야 합니다. 이 조문은 출제자가 효과, 즉 정지냐, 중지냐, 정지, 중지 또는 의무, 재량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함정을 팝니다. 패턴 3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천재지변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간은 새롭게 진행된다. 땡, 틀렸습니다. 기간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간이 멈췄다가 이어서 가는 정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만큼만 더 주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아니다. 자, 패턴 2번째, 당사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도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틀렸습니다. 조문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뭐라 했죠?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및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법에서 구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패턴 3번째,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기간은 행정청이 우편 일수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치사한 함정인데요. 조문 끝을 보세요.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내랑 똑같이 적용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반드시 고려해서 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바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끝까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16조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이나 당사자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닥치면 시계는 멈춘다, 정지된다. 2번째, 상대방이 외국에 살면 배송기간을 고려해서 반드시 따로 정해줘야 된다, 의무다. 이 2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제17조입니다. 오른쪽에 기출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5년, 2016년, 17년, 2023년 9급까지 끊임없이 출제되는 빈출 조문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양이 되게 많은데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볼게요.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미리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 1항, 2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건 행정절차법상 일반 원칙이죠. 자, 2항 보겠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때는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요즘에 솔직히 종이 들고 구청 가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인터넷으로 하죠. 이때 신청일이 언젠가가 중요한데요. 내가 집에서 전송을 누른 시간? 아니면 공무원이 출근해서 확인한 시간? 둘 다 아닙니다. 행정청의 서버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 읽었어도 서버에 들어왔으면 신청을 우리가 제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의 함정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든 안 하든 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항,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없으면 주문을 못하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며칠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자, 편람 등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항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인이 서류 뭉치를 들고 구청에 왔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거 양식이 좀 별로네. 하기 싫어.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문전박대를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 일단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가 됐다는 증거인 접수증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뒤에 예외가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 참고로 구두 신청처럼 엄청 간단한 경우에는 접수증도 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의 함정은 어떻게 나오냐?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외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너무 간단한 경우에는 접수증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항, 네, 이 5항 별표 치고 갈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서류가 빠졌다고 해서 바로 탈락, 반려 이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장님 인감증명서가 빠졌으니까 다른 건 다 괜찮거든요. 인감증명서만 3일 내로 갖다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하나 빠졌다고 에이씨 잘 됐다 가라 이렇게 하면 그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에요. 그래서 뭐다 이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답 선지로 나오냐? 첫 번째,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행정청은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네, 아닙니다. 바로 반려하면 안 되고 먼저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 반려가 아니라 먼저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에이, 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아니고요. 보완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보완하라고 시간을 줬는데도 민원인이 묵묵부답인 경우인 거죠. 그때는 행정청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회를 드렸는데 안 가져오셔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냅니다. 라고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유 명시하고 플러스 반려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완을 요구를 했죠. 근데 불응했다 하면 그제서야 반려할 수 있다는 점, 이 순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보도록 할게요.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원래는 세종시에 있는 본부까지 가야 되는데 집 앞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아주면 너무 편하겠죠. 행정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이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도 돼요 라고 미리 정해서 공시를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제8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항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식당 허가 신청했는데 그거 취소할게요 라고 하거나 그냥 식당에 가서 저 메뉴 좀 바꿀게요. 이런 변심은 언제까지 허용될까요? 저 음식집에서 저 제육볶음 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 된장찌개로 바꿀게요 라고 하면 이런 건 언제까지 허용되냐? 요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행정청으로 따지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요리가 시작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불복,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로 가야 됩니다. 자, 함정 첫 번째, 신청인은 처분이 있은 후라도 열흘 이내, 10일 이내에는 신청을 취할 수 있다? 에이, 아니죠.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처분이 있은 후 10일 이내, 일주일 이내 이런 거 없습니다. 버스 떠나면 끝이다. 반드시 처분 전이어야 한다. 처분이 있은 후 10일 이내 이런 거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정 두 번째. 신청의 내용은 처분 전이라도 변경할 수 없으나 취하는 가능하다? 에이, 이런 거 틀렸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보완도 되고 변경도 되고 취하도 된다. 보완 변경은 되나 취하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세 개는 세트 메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주체와 의무입니다. 여러 기관이 얽혀 있을 때 기관끼리 조율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신청인, 국민뿐만이 아니라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에게 있다는 거죠. 행정청 네가 알아서 엿보서 딴 기관한테 전화 다 돌리고 협조까지 구해서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민원인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너가 알아서 해, 빨리 해 라는 강행 규정인 거죠.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구청에 있는 건축과에 신청서를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소방시설 문제로 소방서 확인도 필요하고 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수도사업소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과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선생님 소방서는 저기 소방서 직접 가서 도장도 받아오시고요. 수도사업소는 저기 멀리 저기 땅끝마을 저기 있으니까 내일 직접 가서 수도사업소에서 도장 하나 받아오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제18조는 이렇게 접수받은 건축과 공무원이 소방서, 수도사업소 직접 연락해서 신속하게 협조를 공무원이 구해. 그리고 민원인들 일하게 하지 마. 알아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알아서 빨리 너가 야근하면서 다 해 라고 하는 조문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제19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처리 기간의 설정과 공표. 이 조문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청에 민원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라고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속 터지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일은 접수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라고 미리 딱 정해주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시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하여야 한다. 이건 행정청의 의무라는 거죠. 재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야 국민이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핵심은 2항입니다. 2항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1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에서 시험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천재지변이 나거나 업무가 폭주해버리면 약속한 날짜를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은 연장할 수 있다는 연장 카드를 줍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줄까요? 아닙니다. 무제한으로 주면 국민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딱 두 가지 제동장치를 걸어놨는데요. 첫 번째,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또 한 번만, 딱 오직 한 번만 연장해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떡볶이집을 하려고 식당 영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적 처리 기간은 10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열흘 내에 결과가 나오겠네? 라고 하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조사가 더 필요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 한 50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즉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 즉 10일 이내에서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최대 10일을 더해서 아무리 늦어도 20일 내에는 끝내서 허가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10일 연장했는데 10일 한 번만 더 연장할게요. 한 번만 더 연장할게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3항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하게 된 거니까 국민들이 왜 연장을 하는지 처리 예정 기한은 얼마인지 바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항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까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은 행정청이 일을 안 하고 뭉개고 있을 때 국민의 대응법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요. 빨리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데 누구한테 하느냐? 해당 행정청뿐만 아니라 감독 행정청, 그 윗선에 있는 감독 행정청한테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항까지 보고 오답 유형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1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리 기간을 계산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서류를 보완하느라 까먹은 시간은 안 쳐준다는 거죠. 이런 거는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 19조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오답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횟수 제한 있죠. 한 번만 가능하다. 오직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또는 횟수 제한 없이 라고 나와도 틀렸고요. 또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2회에 하나요. 네, 이것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 그 다음 오답 유형 두 번째 잘 들어주세요.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당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상당 기간 나와도 이거 틀린 거죠. 지금 문제가 계속 2번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오답 패턴이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나온 기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일 뿐입니다. 자, 오답 유형 세 번째 볼게요.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자, 3방 보셨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왜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해줄 건지 알려줘야 국민이 좀 안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답 패턴인데요. 이거는 살짝 고난도 오답 패턴이어서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 틀렸는데요. 정말 많이 속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특별법에 간주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행정 절차법상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나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침묵한다고 해서 예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법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거죠. 자동 허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부작위 상태인 겁니다. 부작위. 네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니다. 그냥 부작위다, 부작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일 뿐이지 처리를 한 거라고 자동 허가라고 간주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19조가 살짝 어려웠는데요. 19조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처리 기간은 미리 공표해야 한다. 두 번째, 연장은 가능한데 조건이 있다. 원래 처리 기간 내에서 only 한 번만. 세 번째,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 허가 되는 거 아니다. 다만 신속 처리 요청만 가능하다. 자, 19조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완전 정복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20조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조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국민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한테 이런 처분을 내린 거야? 라고 답답해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미리 채점 기준표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채점 기준도 모르고 그냥 논술형 답안지를 쓰라고 하면 황당하겠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정지를 때릴 건지 아니면 허가를 내줄 건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문을 읽고 한번 핵심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포인트는 되도록 구체적입니다. 그냥 법을 잘 지키면 허가해줄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기준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차장을 5면 이상 확보할 것, 소음이 50데시벨 이하일 것, 이렇게 국민이 딱 보면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다음 2항. 2항은 최근에 신설된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허가 의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주된 인허가 A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B, C도 받은 것으로 포함해서 받은 걸로 쳐주는 제도를 인허가 의제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처분 기준은 누가 공표할까요? 각자 알아서 공표해? 아니죠. 국민 편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국민이 B청, C청 홈페이지까지 다 뒤져가면서 처분 기준을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 행정청 B와 C는 자신들의 기준을 주된 행정청 A에게 제출하고 주된 행정청이 이걸 싹 통합을 해서 싹 모아서 한 번에 공표를 해야 합니다. 누가 공표한다고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공표의 주체이다. 바꿔치기로 출제되기 딱 좋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항은 예외 조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을 공개했더니 악용해서 범죄에 쓰이거나 공공 안전을 해칠 것 같아? 그러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4항도 볼게요.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준을 공표하긴 했는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귀찮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무로 반드시 따라야 된다. 자, 그럼 출제자들이 제 20조를 가지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오답 패턴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기출된 걸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답 유형 첫 번째. 행정청은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할 때 행정의 탄력성을 위하여 되도록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해야 된다. 틀렸죠? 말도 안 되죠. 법은 대체로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포괄적이고 추상적? 포괄적이고 추상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틀렸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답 유형 두 번째인데요. 이거 굉장히 최신 트렌드예요. 한번 들어주세요.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 기준을 각각 별도로 공표하여야 한다. 땡, 틀렸습니다. 관련 행정청은 기준을 제출만 하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공표는 누가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공표를 한다.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답 유형 세 번째. 행정청은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곤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처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네, 아닙니다.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가 선택지에 나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답 패턴 네 번째. 당사자가 처분 기준의 해석을 요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에 따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따라야 한다. 의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 맘대로 그 민원인들이 해석해달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0조 요약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처분 기준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라. 두 번째, 인허가 의제 시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통합해서 한 번에 공표를 해라. 세 번째,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것 같으면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행정청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웬만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굉장히 트렌드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입니다. 21조는 행정절차법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함정 패턴 명확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야, 너 내일부터 면허 취소, 너 오늘 오후부터 영업 정지, 이렇게 갑자기 침익적 처분을 하게 되면 적어도 미리 예고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억울하면 변명할 자료도 찾고 하겠죠. 이게 바로 사전 통지입니다. 지금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반대로 국민이 신청한 허가를 내주는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만 사전 통지가 의무고요.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 주는데 굳이 예고해가지고 막 겁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침익적 처분에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그럼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방법. 5.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 제출 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망사항이 무슨 얘기냐? 너 무슨 법을 위반해서 내일부터 당장 면허 정지야. 억울하면 언제까지 말해?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2항, 3항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각 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항 6호에 따른 기한이 위에 있는 의견 제출 기한이죠. 즉 처분의 사전 통지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서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항에서 청문을 하려고 할 때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것도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사전 통지 기간은 10일로 통일되어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은 예외 사유인데요. 사전 통지?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다.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예외 3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상했다는 걸 사장님이 모르는 상태로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후에 정지시킬게 라고 하면 그 열흘간 계속 그 음식을 먹은 국민들 배탈 나겠죠? 당장 정지시켜야 됩니다. 2번 2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등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미 재판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법원에서 너 자격 없어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청이 굳이 또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3번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누가 봐도 뻔하거나 도저히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6항을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제4항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즉 급해서 사전 통지를 못했어 미안해 라고 이유는 나중에라도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처분할 때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너무 급하면 처분 후에도 알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제21조의 오답 패턴 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오답 패턴 첫 번째,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을 포함한 모든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네, 아니죠.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즉 침익적 처분만 사전 통지의 대상입니다. 오답 유형 2번째, 행정청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7일? 7일 아니죠. 10일 전까지입니다. 숫자 바꿔치기 출제 많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행정절차법에서는 사전 통지 기간을 10일로 통일하는구나. 3번째,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 통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된다. 아닙니다. 긴급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긴급하거나 재판에 의해서 증명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이 3대 사전통지 예외 3가지 사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답 유형 4번째,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처분 시 그 사유를 알릴 필요는 없다? 사전통지는 안 해도 되지만 왜 안 했는지 그 사유는 알려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전통지는 뭐다? 침익적 처분만 된다. 또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은 줘야 된다. 또 사전 통지 예외 3가지,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 증명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마지막, 생략하더라도 이유는 알려줘라. 생략을 하더라도 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알려줘라. 이 4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1조에서 행정청이 너한테 벌 줄 거야. 딱 기다려 하고 사전통지, 예고장을 날렸죠. 그러면 국민은 가만히 맞고만 있나요? 아니죠. 저기 잠시만요. 저 억울해요. 라고 국민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22조의 의견 청취 조항입니다. 의견 청취에는 급이 다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문. 즉 판사 앞에서 재판하듯이 꼼꼼하게 저 정말 억울해요. 라고 꼼꼼하게 따지는 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청문의 방법이 있고요. 2번째, 공청회가 있습니다. 강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널리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3번째가 의견 제출입니다. 그냥 서류나 말로 나 억울해 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이 3가지를 언제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22조의 핵심입니다. 조문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자,
1. 어디라고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라고 시킬 때. 또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좀 들어봐야겠는데? 라고 싶을 때. 또 세 번째, 인허가 취소, 신분 박탈, 또 법인 취소. 이거 느낌 오시나요? 없던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줬던 거를 뺏는 아주 강력한 처분들입니다. 이런 거는 억울하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을 하라는 거죠. 그럼 아래에 공청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의 키워드는 광범위입니다. 광범위하게, 즉 영향력이 넓어서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야 할 때 그때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3항 또 이번에 볼게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 이게 무슨 말이냐? 청문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입 닫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견 제출은 가장 약식 절차이자 가장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방어권인 의견 청취도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항입니다. 아까 21조에서 배운 예외 기억나시나요? 21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3가지 예외 공부를 하셨었죠? 긴급, 재판, 명백히 불필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4번째 요건이네요. 마지막 6항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처분 후에 1년 이내에 요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내 서류 돌려줘 하면 1년 안에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제22조의 오답 패턴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을 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 나온 21조 사전통지랑 똑같습니다. 의무 부과, 권익 제한 같은 불리한 처분일 때만 의견을 듣습니다. 내가 신청해서 면허증 주는데 불만 있어? 라고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거부 처분도 의견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오답 유형 2번째, 인허가 취소 등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거 정말 많이 틀리시는데요. 법조문을 한번 잘 보세요. 해당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보통 개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무조건 자동으로 청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견 제출이 원칙이고 청문은 특별한 경우, 법령 규정 등에 있을 때 하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답 유형 3번째.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21조 사항의 사유, 긴급 등에 해당되면 사전 통지도 생략하고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언제 의견을 듣고 있냐 이 말이죠. 생략하면 아예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오답 유형 4번째. 처분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숫자 바꿔치기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1년 지나면 폐기할 수도 있다. 숫자 1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입니다. 자, 여러분, 연인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연인이 이유를 안 알려줘. 환승인지, 아니면 내가 질려서 그런지, 권태기, 아니면 뭐 이유를 아예 몰라.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잠이 안 오겠죠. 그냥 우리 한 3년이나 만났는데 그냥 헤어져 라고 하면 잠이 안 오겠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한테 영업 정지를 때리거나 거부 처분을 했으면 도대체 왜 거부한 거야? 어떤 법을 내가 위반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영업정지를 때리는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겠죠. 또 명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소송에 가서 따지던가 아니면 오케이 승복하던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23조의 처분의 이유 제시 조문입니다. 한번 조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일 경우 이때는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는 거죠.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아래 볼게요.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 즉 신청 내용 100% 인정. 제가 식당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 너 식당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질 사람 없겠죠. 식당 하게 해주세요 라는데 아 그래 식당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좋은 거니까 이유는 생략해도 된다. 자, 2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매달 나오는 고지서 누가 봐도 뻔한 거 이런 거까지 일일이 구구절절 이유를 쓰고 근거를 쓰고 하면 그건 행정 낭비겠죠.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지금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건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일단 나오라고 일단 대피부터 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진짜 승부는 2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항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박수 쳐볼게요. 제1항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뻔하거나 급해서 처분할 때 이유를 생략했더라도 나중에 국민이 그래도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초고난도 함정이 뭐냐면 아니 지금 제 1호는 없죠. 지금 1호는 빠져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해서 100% 허가받은 처분은 나중에 요청해도 이유 제시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왜? 불만 없으니까. 1항이 빠져 있다는 거. 자, 그럼 출제자들이 파놓은 오답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그대로 다 해줬다면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라면 굳이 이유를 쓸 필요 없다. 생략 가능하다. 두 번째, 처분 시 이유 제시를 생략한 모든 경우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이 틀렸습니다. 모두. 1호는 없다고 했었죠. 제2호 단순 경미, 3호 긴급에만 해당이 된다. 이러한 디테일을 놓치면 억울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오답 패턴 세 번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유 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급해서 나중으로 미룬 것뿐입니다. 숨 좀 돌리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알려줘야 된다. 오답 유형 네 번째, 이유 제시는 거부 처분 등 침입적 처분에만 적용되고 수익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적용이 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수익적 처분일 때에는 예외적으로만 생략하는 겁니다. 신청 내용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수정해서 인정을 했다면 그거는 수익적이라도 이유를 써줘야 된다. 자, 요약 정리. 첫 번째,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원칙이다. 두 번째, 100%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일 경우에는 또 단순 반복적이고 경미하고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것도 긴급한 상황, 이때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 번째, 생략을 했더라도 나중에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안 알려줘도 된다는 거. 이런 디테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24조 처분의 방식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문서주의 원칙 규정한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말한다. 이러는 격언 있죠? 이게 바로 이 조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 오더니 당신의 땅 국가가 가져갑니다. 끊습니다. 하고 끊으면 진짜 황당하겠죠? 이게 보이스피싱 아니야? 보이스피싱 아니야? 진짜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원칙은 문서, 하지만 예외는 있다. 한번 조문을 제대로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
수 있다. 1.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왜 원칙은 문서로 할까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걸 때 증거도 되고 내용도 명확해서 여러 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굿을 말로 하는 거는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바뀌었죠.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청 맘대로 이메일을 띡 보내면 안 되고요. 당사자가 동의를 했거나 또 당사자가 애초에 본인이 전자문서로 신청을 한 경우 이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했으면 답변도 인터넷으로 받는 게 편하겠죠. 그럴 때만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자, 2항 보도록 할게요. 2항이 여기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정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원칙은 문서지만 지금 불이 났어요. 또 건물이 무너지고 해요. 또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그럴 때마저도 종이를 출력해서 도장 찍고 있을 시간 없겠죠. 그럴 때는 말, 전화, 팩스, 문자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뒷부분이 핵심입니다. 급해서 말로 했더라도 나중에 국민이 요청을 하면 저 아까로 전화 얘기했는데 좀 찜찜하니까 문서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입니다. 이게 재량으로 많이 바꿔서 출제가 되거든요. 재량이 아니라 줘야 한다라는 의무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항입니다.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된다. 즉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내 목을 쳤는지,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연락처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답 패턴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오답 유형 첫 번째, 행정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전자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 편의주의는 안 통합니다. 오답 유형 두 번째,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매우 긴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말이나 전화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네, 틀렸습니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말이나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도 가능하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답 유형 세 번째, 긴급한 사유로 말로 처분을 한 경우 처분 후에 당사자가 문서를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예,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뒷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급해서 말로 했더라도 요청을 할 시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한다. 이게 국민의 진짜 알 권리입니다. 마지막 오답 유형 네 번째, 처분 문서에는 행정청의 명칭만 적으면 되며 담당자의 소속이나 성명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위에서 보셨죠?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까지 모두 적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거니까요. 자, 요약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때만 오케이. 예외적으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또는 경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 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표 이런 거 다 가능하다. 하지만 요청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또 처분 문서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이런 거를 다 적어줘야 된다. 공무원 실명제로 처분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네 가지 꿀팁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25조 처분의 정정입니다. 앞서 24조에서 문서를 막 작성하다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길동 이렇게 적었다거나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0을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거 고치려고 행정 심판 걸고 소송 걸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25조 처분의 정정이라는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조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첫 번째, 오기, 오산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오기라는 거는 오타를 쳤다는 거고요. 오산은 계산 실수를 했다는 거고, 즉 처분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표현상의 실수를 고치자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 맞겠네 하면서 1개월을 2개월로 바꾸는 건 정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처분의 변경이나 직권 취소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오타,
이름을 잘못 썼다거나 0을 하나 더 붙인 이런 계산 실수, 이런 뻔한 실수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자, 요게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발견하면 알아서 고쳐야 되고, 또 국민이 이거 오타 났는데요? 라고 알려줘도 지체 없이 고쳐야 됩니다. 서로 쌍방향으로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지체 없이 정정하고 바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수인 게 확인이 됐으면 문구적거리지 말고 바로 고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쳤어요. 라고 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럼 출제자들은 이 짧은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 첫 번째, 행정청은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아니죠. 공무원이 직권으로 또는 국민의 신청에 따라 쌍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자, 오답 유형 두 번째, 처분의 정정이란 처분의 내용이나 판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땡, 절대 안 됩니다. 정정은 오타, 계산 착오, 이런 형식적,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거고요.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 처분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자, 오답 유형 세 번째,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의 오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문서가 바뀌어져 있는 건데 굉장히 황당하겠죠. 직권으로 고쳤든 신청을 받아 고쳤든 정정을 했으면 반드시 그 정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마지막 오답 유형 네 번째, 행정청은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정정하고 통지하고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그래서 꼼꼼히 봐야 돼요. 명백한 실수가 있는데 안 고치고 버티고 내 맘대로 재량으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기속행위, 즉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25조 문제는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데요. 직권 또는 신청, 그리고 의무이냐 재량이냐 이 부분을 놓치면 너무 쉬운데 억울하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1초 컷 문제니까요. 네, 확실하게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마지막 제26조 고지입니다.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처분을 때렸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법원 가서 따지고 싶은데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며칠 안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먼저 가야 되는지 바로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면서 따지는 법, 즉 불복 방법까지 같이 알려주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문 짧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3개 잡고 갈게요. 첫 번째, 시기. 언제라고 했죠?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는 처분 전에 하는 예고장이었다면 지금 이 고지는 처분할 때, 즉 처분 시에 하는 안내장입니다.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내용 부분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의 제기 여부, 또 불복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이건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90일 안에 가세요. 이런 거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이 날짜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 친절한 공무원은 알려주고 안 친절한 공무원은 안 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알려줘야 하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럼 2006년도 지방직, 2010년도 국회, 2012년도 국회 8급에서 출제자들이 이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오답 패턴 바로 알려드릴게요.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속는 포인트인데요. 행정청이 너 영업정지야 라고 처분은 했는데 억울하면 소송 거세요 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깜빡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판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지를 안 한 건 절차상의 하자지 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 다만 고지를 안 해서 국민이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쳤다면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줄 뿐입니다. 즉 고지 불이행은 처분 무효다? 이런 공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오답 유형 두 번째.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된다? 아닙니다. 처분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 물어보지 않아도 무조건 알려줘야 됩니다.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처분 당시라면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복 절차를 알릴 수 있다? 아니죠.
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릴 수 있다라는 재량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네, 의무 규정으로 된 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제26조 고지 요약 정리해볼게요.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싸우는지 불복저사를 알려줘야 되고요. 안 알려줬다고 해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불복 기간 혜택만 줄 뿐이고요. 세 번째,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알려야 된다. 네, 여기까지 행정절차법 일부가 끝났고요. 그 다음 제27조 의견 제출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